자, 3회 1번 황사죠. 황사 같은 경우는 뭐를 타고 오죠? 그쵸, 편서풍 타고 오죠. 편서풍 타고 온다는 거는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이렇게 부는 바람 누구? 편서풍. 너무 중요해요. 편서풍, 다른 바람 아니고 편서풍 타고 온다. 그리고 기억이랑 니은이 있어요. 누가 더 먼저 맞을까요? 황사의 영향을. 앞쪽에 있는 기억이 먼저 1번. 얘가 먼저 받고 얘가 나중에 받겠죠. 그치? 근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쫄지 말고 PM 뭐 10, 2.5, 1.0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입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그치? 어쨌든 간에 A 지역 봤을 때 멀쩡히 그냥 유지되던 어떤 입자들의 농도가 언제 확 올라가요? 대충 한 뭐 요쯤에 샥 올라가죠. 그치? 근데 이에 비해서 B는 언제 올라가요? 더 뒤쪽에 올라가죠. 더 뒤쪽에 요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황사의 영향력을 받는 게 누구죠? A. 그러니까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향을 받는 얘가 뒤쪽에 있는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사실 끝났지. A는 기억이냐? 네, A는 기억이죠. 그래서 A는 기억 맞고, 황사는 발원지에서 4월 3일 3시경.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4월 3일 3시면 어디예요? 언제예요? 4월, 그치? 4월 3일? 여기가 12시니까? 아, 여기 12시인가? 아, 여기 12시인가? 3시면 거의 딱 올라간 요쯤이 3시쯤이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서 쟀을 때가 딱 3시인데 어떻게 발생한 게 3시겠어요? 3시보다 더 앞에서 발생을 해줘야 날아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 선지라서 이런 거 낚이면 돼. 3시 이전에 발생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죠. 항상 수정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극동풍이야? 네, 편서풍이라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1번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얘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번. 자, 그 온도 편차한 뜨거운 플룸이나 차풀 중 하나래. 그러니까 맞추라는 거죠. A는 어떤 플룸인데요. 봐봐요. 온도 편차가 높대. 그럼 얘는 뜨거운 걸까 차가운 걸까? 뜨거운 거죠. 온도 편차가 높다라는 거는 뜨거운 플룸이라는 거지. 편차라는 게 뭐냐면 다른 지점의 평균치보다 내가 높냐 낮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25도라고 했을 때 내가 재고 있는 곳의 온도가 30도면은 온도 편차는 몇인 거죠? 나에서 내가 얘보다 얼마나 많은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면 온도 편차가 높다라는 거, 온도가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열심히 개념 때 공부하셨지만 이 뜨거운 플룸은 어디서부터 쏴올리죠? 그쵸? 외핵과 멘틀의 경계. 제가 이거 단면도 그려드린 적 있었죠. 어디서 쏘는 거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겠다. 그지? 그게 아니고 외핵과 멘틀의 경계. 여기 멘틀과 여기 많이 깜빡거리더라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약 얼마? 2900km. 굉장히 깊은 데서. 지구 반지름이 얼마 정도죠? 6400. 2900이면 거의 절반쯤이죠.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게 플룸이에요. 거기서 올라오고 거기까지 내려가고. 아시겠죠? 근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는 약 670 정도로 여기서는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다가 잠깐 머무는 곳,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뜨거운 플룸이냐? 이거는 맞죠? 너무 쉽게 맞출 수 있고. 뜨거운 플룸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의 경계예요? 아니죠. 여기는 약 670km. 여기는 차가운 플룸이 잠깐 머무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A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다? 얘보다 670보다 훨씬 내려가서 2900, 거의 이 정도까지예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A가 생성되는 지점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 이거는 지금 이 선지 틀리면 큰일 나요. 지금 뭐 수십 번 더 나온 선지고. B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냐? 뜨거운 플룸이 만드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그냥 공부를 해서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2번도 사실은 틀리면 참 아쉽다. 3번. 태평양 해역 기억 니은이고 수온 염분인데요. 둘이 지금 동일한 위도에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수온이나 염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왜 그럴까? A는 무슨 해류가 흘러요 여기? 기억에? 쿠로시오 난류. 니은에는 뭐가 흘러요? 여기 미국 앞에 무슨 나라, 무슨 도시죠? 캘리포니아. 그죠? 캘리포니아 한류. 이 정도
이런 중요한 해류는요, 대놓고 그냥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니은은 캘리포니아 해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이름은 외워주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이 될까? 난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온, 염분은 고염. 얘는 온도가 높고 짜요. 한류는 반대로 저온, 저염. 그러니까 온도도 낮고 염분도 낮아. 그럼 한류의 장점은 뭘까? 그치, 용존산소량이랑 영양염이 어떨까? 많다. 그럼 반대로 난류는 용존산소량이나 영양염이 그쵸, 낮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놓치면 큰일 나요. 낮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나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나자료를 어떻게 대응해 주면 될까? 그치, 수온차가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염분 자료도 있긴 하지만은 수온 자료를 먼저 보시면은 뭐가 더 수온이 높아요? 비가 높지. 그럼 비가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 난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기억. 그리고 온도가 낮고 실제로 염분도 낮은 얘가 누가 될까? A가 바로 니은.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지? 두 개의 밀도 비교해 줄래요? 이 등밀도선이 이렇게 연어 뱃살 마냥 써 있는데 어디로 가면은 밀도가 커지죠? 밀도는 언제 커져? 차자일 때 커지죠. 차면은 수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염분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어디 쪽에 밀도가 큰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갈 때 밀도가 커지는 거 인정? 이렇게 가면 밀도 커지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오른쪽 아래선에 있어요? A선이 B선보다 오른쪽 아래선에 있지. 그러니까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밀도는 A가 B보다. 됐지? 자, 그래서 기억은 B냐? 기억은 B 맞죠. 해수의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방금 읽었지만 A가 더 크다. 용존산소량 누가 더 많다 그랬죠? 한류가 많아요. 그래서 한류인 기억, 난류인 기억은 오히려 적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3번. 자, 오늘 퇴적 구조. 다양한 입자의 크기를 와라라락 쏟았더니 걸리는 시간, 떨어지는 시간이 달라서 만들어진 지형 뭡니까? 그치. 우리 퇴적 구조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여기 세 가지죠. 네 가지.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입자 크기가 다양하게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 점이층리. 얘의 특징은 뭐예요? 점이층리가 있다는 거. 옛날에 거기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니지. 수심이 깊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약간 지엽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만 있겠다. 점이층리는. 아니에요. 수심이 깊기만 하면 되는데 호수도 수심 깊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깊은 호수도 가능해. 한마디로 점이층리가 있다 해서 무조건 바다에서 퇴적된 게 아니에요. 육성층도 가능해요. 깊은 호수.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깊은 곳에서 형성돼야 된다는 건데 점이층리 맞고요. 입자 크기가 크면 어떨까? 빨리 가라앉아서 입자 크기 큰 게 아래쪽에, 가벼운 게 위쪽에 떨어지죠. 그래서 맞고요. 해양 환경이라면 대륙대 인정? 맞죠. 여기다가 추가로 적으시라는 거야. 만약에 육상 환경이라면 어딜까? 그치, 수심 깊은 호수라고 좀 더 엄밀하게 호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첫 페이지는 사실은 1, 2회차에 비해서는 3회차는 진짜 첫 페이지에서는 틀릴 게 딱히 없었다. 자, 5번.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뭐가 나선이죠? 가가 딱 봐도 나선이죠. 나는 타원인데 나선 그죠? 네. 갑시다. 성간물질은 어디에 많아요? 그치, 성간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별 사이에 있는 물질로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죠. 걔는 어디에 많죠? 나선 은하에 많아요. 타원에 비해서.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가 B에 해당하고 나가 A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그럼 가는 A냐? 가는 A냐? 아니죠. 가는 B입니다. 허블의 우주 분야에 의하면 나는 E0에 해당하는, E는 뭐 어떤 은하를 말하는 거죠? 타원 은하인데 E0부터 숫자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쵸? 0이 뭐야? 동그랗잖아. 얘가 제일 동그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뒷 숫자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면서 타원형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 봤더니 어때요? 좀 찌그러졌죠? 그러니까 얘를 E0라고 할 수 있을까? 최소한 E 몇인지는 몰라도 얘를 E0라고 보기는 어렵다. 답은 벌써 나왔죠. 평균 연령은 기억에 해당하느냐? 나선 은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간물질이 적어요.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 많은 놈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로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양로원이에요. 이 발언 좀 위험한가요? 왜 나이가 많다고? 해상에서 관측한 어느 태풍인데요. 자, 이거 우리가 수능 완성 앞에서 풀면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그지? 그렇게 막 아예 보여줄게. 바로 며칠 전에 푸셨던 거 아니야. 이거 1회 9번 이거 기억나요? 이거 1회 9번 오케이? 그죠? 이거 기억나요? 사실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1회 9번. 그러니까 오답을 잘했으면은 여러분이 뭐야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하면서 이번 3회 6번을 조금 편하게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풀었어야 돼요. 자, 봤더니 풍속이 빠르면은 진하게 표시를 했죠. 어디가 좀 진해요? 이쪽이 좀 진하죠. 근데 우리 북반구에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오른쪽은 무슨 반원이라 그래요? 위험 반원. 풍향 변화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죠? 왼쪽은 반시계 방향. 풍속은 어디가 빨라요? 오른쪽이 위험, 왼쪽이 안전. 그지?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진하다라는 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위험 반원. 그러면은 내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이 되게 이동 경로를 그리면 중심이 지나가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 되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맛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일기기호를 주는 이유는 다양한 거, 그 중에서도 이 풍향을 주는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날아와서 머리통에 꽂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풍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따로따로 있으면 헷갈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한 곳에 뭉쳐서 그려요. 예를 들면은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1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를 여기다 또 그리는 거야. 2번.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번 이렇게 돌죠. 그래서 풍향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1번에서 2번 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그지? 시계 방향 풍향 변화는 어디 쪽이라고? 위험 반원. 그지? 그래서 얘는 위험 반원이었구나. 다시 한번 또 해볼까? 북풍이 불었다가 이쪽이 북서풍, 서풍. 헷갈리면 한 곳에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1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2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풍향 변화 어디서 어디로? 1, 2, 3으로.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죠. 반시계는 어느 방향이라고 했었죠?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전 반원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이 태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나요? 그렇죠. 오른쪽 위, 즉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P1은 안전 반원? P1은 위험 반원.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사실 근데 10개까지 했어도 니은이 틀리고 기억이 맞았으면 답은 1번이 나와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점수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T 플러스 6C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T 플러스 6C 어때? 태풍 중심까지의 거리는 P2가 가깝냐라고 물어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치. 태풍이라는 건 5글자로 얘기하면 얘가 뭐예요? 열대 저기압. 그렇지. 그러면은 동일한 시기에 어떤 태풍이 있을 때 내가 그 태풍이랑 가까워지면은 기압이 어떻게 될까? 이 열대 저기압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더 저기압화가 되겠죠. 내가 걔로부터 멀어지면, 영향권에서 멀어지면 기압이 어떻게 될까? 좀 커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시간에 기압을 읽어주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 기압이 없는데요? 하면 돼, 안 돼? 안 돼. 기압 어디 써 있죠? 요게 기압이에요. 요게 기압 정보야. 660 헥토파스칼이랑 710 헥토파스칼이겠다. 그죠? 하면 안 되지.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그치. 660이 있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작업은 뭐죠? 뒤에 하나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붙여. 단위는 뭐예요? 헥토파스칼인데, 그럼 66 헥토파스칼이에요? 아니죠. 여기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에 9를 쓸지 10을 쓸지 고민해요. 966일지 1066일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1기압 얼마예요? 1013이죠. 1013 헥토파스칼이 한마디로 일반적인 기준치라는 거잖아요. 얘랑 가까운 숫자를 골라주면 됩니다. 1066 헥토파스칼은 너무 큰 거야, 기준치에 비하면. 그러니까 1066 헥토파스칼이 안 되고 966은 어때요? 나름 좀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뭐예요? 열대 저기압 자료니까 기준치보다 낮은 숫자를 골라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지. 그래서 P1의 T 플러스 6, 요 자료의 기압은 966.0 헥토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아래 연습해볼까? 여기는 뭐야 지금? 710 써있죠. 710.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뒤에 점을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는 헥토파스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9를 쓸지 10을 쓸지 고민하시면 되는데, 기준치가 뭐라고요? 1013. 그러니까 얘랑 가까운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데,
1071.0은 너무 크다 이거지. 또 열대저기압 자료인데 고기압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971.0을 골라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971.0 헥토파스칼.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0, 2, 5 이렇게 딱 해볼게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찐막 연습. 0, 2, 5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마지막에 점을 붙이고 다니는 헥토파스칼이고 앞에다 뭐랑 뭐 쓸지 9랑 10 쓸지 고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02.5일까? 아,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매우 큰일 났어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 기압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바람이 그만큼 세다는 거거든요. 도망쳐. 10 붙이면은 1002.5. 얘는 좀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마 이 지역은 1002.5일 확률이 높다. 선생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02.5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다른 정보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 강한 태풍 표시가 돼 있으면은 902.5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답을 마무리하면은 둘의 중에 기압이 더 누가 낮죠? 그렇죠. P1 요게 낮지. 그 말은 얘가 더 열대저기압에 가깝게 있어서 더 저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놈은 누구? P1. 그래서 P2가 가까운 거 땡. 답은 1번. 괜찮죠? 얘까지도 할만했고. 7번. 우주 여러분 개념 많이 까먹으신 분들 많던데 이거 7번 별표 좀 쳐놓으세요. 7번 개념은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자, 볼게요. 어디에서 저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암흑 제 채널에서 여기 검색할 수 있죠. 검색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거 헷갈리시잖아 많이. 이거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요 제일 최근 강의 요거를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요거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슈. 뒤쪽이죠. 샤샤샤샤샤. 요 슬라이드가 나오는 부분을 좀 봐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그려서 정리해드리고 또 이렇게 연습을 직접 모든 세팅에 대해서 연습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에서 건드려. 이 유형 연습이 요거 영상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거 안 보면 계속 이거 나오면 계속 틀리는 거야. 근데 한 번 보면은 그냥 끝나요. 어렵지 않아. 지금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막 어떤 비율 주고서 식이 준 다음에 이게 본물이게 안물이게 암에게 물어보잖아. 어떻게 이거 푼다고 했었죠? T1에서 T2일지 T2에서 T1일지 이거 모르지. 그냥 아무거나 잡아. T1에서 T2로 보내. 네, 좋아. 다들 잘 알고 계셔. A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증가했죠.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C라는 녀석은 증가해서. 자, 항상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이 짓을 해보면 두 개랑 하나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혼자 노는 놈이 누구라 그랬죠? 이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그럼 보통 물질인 암흑 물질일 거잖아요. 물질 중에. 어떻게 찾아라 했었죠? 항상 전 우주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암물, 보라색, 보물, 민트색 언제나 뭐가 많아요? 암물이 무조건 보물보다 많죠. 그지? 그러니까 두 개 다 증가하고 있는 녀석 중에 더 많은 놈. T1에도 A가 많고, 그죠? T2일 때도 A가 많죠? 그지? 그러니까 더 많은 놈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암물. 적은 놈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보물. 오케이?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 되게 중요한 결론. 암흑 에너지는 언제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왜냐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T1에서 T2로 보냈더니 그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 이거는 무슨 뜻일까? 시간의 순서가 T1, T2가 아니라 T2, T1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A가 여기 T2가 되고요. 나중에 오는 B가 T1이 되는 겁니다. 이 유형은 끊임없이 나와요. 기출에 5번 이상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거 한 번이라도 딱 배워주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푼다. 그래서 A는 T1이냐? A는 T2죠. 그죠? 그리고 B는 전자기파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헷갈려 하시길래. 전자기파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건 뭐일까? 그쵸, 보통 물질밖에 없어요. 보통 물질. 오케이? 그래서 보통 물질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척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B는 뭐죠? 암흑 에너지였죠. 아까 혼자 노는. 그래서 얘도 땡. 답은 사실 바로 나왔죠. 그리고
T1 시기 B가 T2 시기 A보다 이게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B는 암흑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물질 밀도는 줄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줄고 분모는 커지니까 이 숫자는 커지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니은 선제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A의 이런 거 양성자는 스몰 a에 해당한다. 맞을까? 맞을까 틀릴까? 스몰 a가 일단 뭔데? 암흑물질. 양성자는 암흑물질에 해당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중성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전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쿼크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등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싹 다 복통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고급스러운 용어, 여기다 초콜릿, 뭐 강아지,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타, 뭐 뉴진스 다 뭐에 들어가는 거죠? 다 보통물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 즉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뭐다라고 물어보는 식의 질문은 싹 다 틀렸어요. 왜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암에나 암물이 뭐 어떤 것이 암에나 암물이다라고 물어보는 모든 선지는 싹 다 틀린 선지입니다. 왜? 모르니까. 과학자들도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이런 류의 선지는 안 틀리실 겁니다. 8번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8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원현 시기 순서로는 어떻게 돼요? 순서로는 아따 시원하다 그리고 현생누대 와서 현생누대가 어떻게 쪼개지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근데 길이로 보면 뭐가 제일 길다 그랬죠? 그치, 제가 항상 말했지만 얘네들이 뒤집힌다. 원시 고중신순이에요. 길이로는 이렇게 돼요.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출에서 이것도 5회 이상 출제된 내용. 그래서 제일 긴 게 뭐가 되는 거죠? A가 이게 원 B가 뭐가 되는 거죠? C. 제일 짧은 게 현생누대가 바로 고중신을 합친 건데 그 순서도 고중신으로 고생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 순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 산소의 평균 농도는 A 시기가 높냐라고 했는데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엔 산소가 없었다가 광합성하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래 시기인 녀석이 산소의 농도가 더 클 텐데 C1이 먼저고 1번, 원이 나중이고 현이 3번이니까 원생누대 때가 처음 시생누대 때보다 높겠죠. 그지? 그리고 B시기 말기, 시생누대 말기의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시생누대는 시옷. 최초의 생물체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단세포, 다세포. 당연히 단세포여겠지. 처음부터 어떻게 다세포가 나와? 단세포면서 물 밑에서 태어날까? 바로 물 바깥으로 나왔을까? 그쵸. 단세포 해양생물이에요. 제일 처음 나온 거. 이거의 이름이 뭐예요? 그쵸? 시옷이니까 키워드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얘네들이 미안 이거 먼저 씁시다. 괜찮아요? 지우지 않아도 되는데 시아노박테리아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 단세포 생물체의 이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단세포니까 작을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단체로 떡져가지고 죽어있는 화석 이름이 있어요. 걔가 바로 다시 시옷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최초의 생명체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응, 원생누대가 됐죠. 이응의 키워드는 뭐였죠? 이제는 드디어 단세포 애들이 아니라 뭐가 나올까? 다세포. 근데 여전히 해양일까요? 육지일까요? 아직 물 밖으로 못 나와요. 물 밖으로는 언제 나오죠? 실루리아기 때 육상식물. 실룩 기억나요? 실룩. 그러니까 실루리아기 때, 즉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싹 다 바다생물이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다세포 생물이 나오는데 원생누대 때 이응이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누구?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언제 생명이라고? 원생누대 때 많이 나온 건데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B시기 말기 시생누대 때냐라고 물어보니까 니은은 틀렸죠. 땡. 마지막 C시기 육상동물. 이거 아까 말했던 거잖아. 육상생물 언제 나온다고요?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 실룩. 그러니까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시기에 출연하는 거 정답. 이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육생생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치, 배리어가 있어야 될 거 하잖아. 오존층. 이거 기출입니다.
그럼 오존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이 오존층은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만들어졌겠다. 그지? 고생대 이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어막은 걔보다 먼저 있어야 돼? 아니면 나중에 있어야 돼? 그쵸? 고생대 실루리아기보다 오존층은 이전에 있어서 방어막이 먼저 형성되고 그 이후에 실루리아기 때 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기출문제니까 이 개념도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 있는 그림인데 사실은 오른쪽 그래프를 약간 평소에 보던 거랑 축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게 했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마그마 생성되는 지역 ABC.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A는 어디예요? 해령. 그죠? B가 CB 같은 경우는 섭입대 하부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또 복습을 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지죠? 압력 감소. C 같은 경우는 물 첨가로 인한 용융점 감소. 제가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B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데워주는 온도 상승. 그죠? 만들어지는 마그마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해령에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C, 여기서는 녹는 거는 누구라고? 멘틀이 녹고. 해양지각이 녹아요? 아니, 해양지각은 뭐 한다 그랬죠? 물을 첨가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녹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멘틀이 녹기 때문에 현무암질. 근데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뽕글뽕글 올라가서 여기 닿아요. 그럼 여기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이죠? 유문암질. 그래서 유문암질과 섞이면은 여기서 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안산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는 개념이니까 아직까지 여기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C가 맞냐라고 했는데 C는 무슨 암질 마그마요? 써있지만은 현무암질 마그마죠. A는? 아, 뭐래? 맞죠? 근데 C는 사실은 이 믹싱이, 그러니까 혼합이 일어난 것까지 고려를 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은 A 같은 경우는 완전 순수한 현무암질이지만은 여기는 섞일 수 있잖아. 그럼 C가 더 많은 게 맞죠? 그죠? 갑자기 보니까 답지에서 뭐라고 했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C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돼 있네요. C가? C가?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수특에서도 봤지 보면은 네. 저걸 바로 유문암 아, 여기를 다이렉트로 바로 유문암이라요? 비례를 안 사람이라고 해요. 아하. 아하. 여기를 바로 유문암질이라고 한다고요? 거기를 유문암질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섞여서 안산암질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는데. 저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쨌든 영상에서 아래부터 순서대로 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수특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C가 유문암질이고 A가 현무암질이면은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렇고 나머지는 갑시다. 물 공급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깊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래프랑 약간 다르죠? 왜냐면은 평소에 보던 건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깊이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왼쪽으로 90도 돌리면 사실 똑같은 그래프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려울 거 없고 문제에서 물 공급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될까요? 이거 되게 그래프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그래프만 보면 될까요? 물이 포함된 애, 휘어있는 애만 보면 되죠. 그지?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어떤 거랑 어떤 거? 해양이랑 대륙인데요. 해양은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해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서 얘가 녹을 수 있어요? 이 용융곡선을 넘어가야 녹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냐면 깊이가 쭉 내려가다가 요 정도 깊이. 여기서 이제 해양이 녹을 수 있는 거죠. 그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또 해볼게요.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해양 말고 문제에서 대륙도 물어봤죠. 대륙 같은 경우는 쭉 하면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대륙. 그럼 누가 더 깊어요? 대륙이 더 깊이가 깊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되고 해양 하부가 깊지 않습니다. 사실 얘는 니은 잠깐 상상해 보면은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어때요? 좀 얇죠. 그리고 대륙 지각은 조금 두껍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부근에서 좀 더 얕게 조금만 내려가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좀 더 얕은 지점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죠. 대륙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은은 B에서냐? 니은은 B에서냐? 니은 같은 경우는 뭐가 너무 많아서 잘 지워주시면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물 첨가로 인해서 애들이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사실 물 첨가가 아니라 온도 상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땡. 답은 1번. 됐죠? 10번. 이거 10번 틀리신 분들도 은근 많던데 여름철과 겨울철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보고 있는 거죠? 북반구죠. 그지? 북반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북아메리카 대륙이랑 아시아가 보이니까. 그죠? 일단 북반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반구기 때문에 여름철은 몇 월이 되는 거죠? 한 7월쯤 될 거고 7, 8월. 그리고 겨울철은 2, 3월 뭐 1, 2, 3월 뭐 그쯤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겨울이고 뭐가 여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본 건 뭐예요? 풍향. 어디서 풍향 봤어? 그치. 아니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한국에 살잖아.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한국의 풍향을 보면 되죠. 가 같은 경우는 풍향이 지금 대륙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죠.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는 풍향은 언제 불어요? 겨울에 이렇게 불잖아요. 그지? 북서계절풍.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이다. 반대로 여기 나에서의 풍향을 보시면 어디서 불어오죠? 바다 쪽에서 우리나라의 꼭다리로 우리나라 대륙 쪽으로 들어오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바람은 언제 불 수 있어요? 여름철, 남동계절풍. 그래서 잘 찾아주셨고 사실 하나 더 조금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가 어디가 좀 대체적으로 좀 길어요. 그쵸? 가가 좀 길죠. 거의 뭐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가가 조금 더 화살표들이 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겨울철은 여러분이 경험상 알고 있죠. 풍속이 어때요? 좀 빠르죠. 여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 가는 겨울철인가요? 맞아요. A역에서 북태평양 해류 흐르나요? A 해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쿠로시오 난류가 올라오고 그거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내려갈까? 캘리포니아 한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쪽도 해류가 있겠죠. 그래서 맞고 비해역 고기압은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로 인해 생기냐. 자, 아직도 헤들리 순환 뭔지 모르시면 큰일 나죠. 헤들리 순환은 위도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서 부는 거죠? 그렇죠. 0에서 60. 그래서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로 인해서 생기는 건 바로 열대 수렴대, 적도 저압대 여기죠.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로 인해 생기는 건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해역의 고기압. 여기는 몇 도의 고기압이에요? 위도 30도 라인의 고기압이죠. 30도 라인의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맞다. 됐죠? 사실은 10번까지는 틀릴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11번 약간 특이하긴 하죠. 틀릴 게 많지 않았는데 10번까지 해서 다 틀린 사람이 있어서 11번 별의 진화에서 행성상성운 사실은 잘 등장 안 하는데 저게 좀 등장을 해서 재밌죠. 근데 행성상성운은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친구죠? 언제 저 친구가 등장하죠? 그치. 주계열성 끝나면 얘가 가운데는 수축, 외부는 팽창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외부를 날려버리면서 여기에 행성상성운 된다 했었죠. 행성상성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운데에 있는 놈은 뭐예요? 요건 백색 외성이고 그 주변을 둘러싼 구름처럼 생긴 얘가 행성상성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나 다를까 기억에서 지금 말하죠. 중심부에 백색 외성 존재하나.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이거지. 우리 눈알이 오른쪽에 있는데 애가 팽창을 벅 하고 있잖아요. 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얘네들은 뭐 할까? 접근할까? 후퇴할까? 접근하고 B도 접근하겠죠. 그래서 둘 다 무슨 편이? 청색 편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청색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였고요. 그 크기를 시선 속도의 크기를 보면은 얘가 지금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팽창한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만큼 A에서 뭐 V로 팽창하면은 B에서도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V여야 되지.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만이에요? 요 시선 방향의 성분만 들어오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V가 다 들어와. 그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60도 해서 요만큼만 들어오죠. 이 노란색 선에 수직하게 내린 여기만 들어오죠. 얘는 그럼 얼마예요? 60도니까 1대 2대 그죠? 루트 3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파란색 짝대기는 노란색 V의 절반인 2분의 V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팽창 속도 시선 크기는 A가 2배가 맞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그죠? 그래서 11번까지도 좀 괜찮았고 12번 온대저기압 문제인데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온대저기압인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 이게 나가 먼저 가가 나중 어떻게 알죠? 얘는 지금 회색 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회색 전선은 온대저기압에서 소멸 단계에 있을 때 회색 전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 이후 점점 약해질까요? 그죠? 얘가 회색 전선이 보이면 여러분 꼭 메모해 놓으세요. 소멸 단계에 있을 때 회색 전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에서도 했지만 회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보여드렸을 때 아래쪽에 무슨 공기가 있나요? 이렇게 사실 종류를 엄밀하게 따지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림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무슨 공기? 찬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 밀도로 얘기해 줄래요? 아래쪽에 무슨 공기? 밀도가 큰 공기, 위쪽에는 밀도가 작은 공기. 그러면은 대기가 안정할까 안정할까? 안정하죠. 알아서 밀도 큰 애 깔려 있고 알아서 밀도 작은 애 떠 있으니까. 그럼 안정한 대기면은 대기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뒤집어 까고 불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야 공기도 만들고 그럴 거잖아요. 구름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의 소멸 단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회색 전선이 보이면 뭐다? 회색 전선이 보이면은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고 있는 단계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시형상에서 밝게. 그러면은 그 말은 뭘 보고 싶은 거지? 가시형상이면? 구름의 두께, 그렇지. 근데 그게 밝게 보인다는 건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 지점이 구름이 두껍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니은. B 지점이 A 지점이랑 구름의 두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A는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죠. 한랭전선 쪽 후면에. B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전면에 친군형 구름. 누가 더 두꺼울까? 저군형. 그럼 누가 더 높을까? 저군형. 그럼 누가 더 가시형상에서 밝게 보일까? 저군형. 그죠?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B 지점이 밝게 보인다. 땡. 나는 가 이후 시기 모습? 아니요. 가가 나 시기 이후. 답은 1번. 12번까지 여러분이 좀 편하게 푸셨을 것 같고요. 13번. 조금 그림이 특이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 정도도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표면 온도랑 반지름. 집중. 이 그림은 별 ABC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이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뭐 말하는 걸까?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시그마 T 4제곱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이 똑같은 글인데 여기에 단위 시간에 이 가운데 지워버리고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라고 했으면 뭐다? 얘는 광도다. 즉 광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R제곱과 T 4제곱. 무슨 얘기냐?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이고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빠지면 전체 면적을 고려해주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돼. 이번에는 있으니까 사실은 광도가 아니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가 없네요. 왼쪽 표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될까요? 표면 온도지? 그죠? 여기서 표면 온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순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되죠? 짧아져요. 근데 문제는 여기 위에 람다 맥스가 안 보여.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아래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이 아래 면적이 시그마 T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래 면적, 그래프의 사이즈도 한마디로 적분한 값도 T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T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은 제일 이 면적이 좁은 얘가 뭐가 될까요?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그치, C가 되는 거죠. 요게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표면 온도가 2위인 애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B.
그리고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이 A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A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답지를 봤거든요. 답지는 뭐라 돼 있냐면 람다맥스로 풀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람다맥스가 안 보이잖아. 진짜로 기억에 그림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A가 가장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A가 제일 높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A를 안 줬으면서 A를 개형으로 보면은 뭐 얼추 A가 제일 뭐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사실 면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표면 온도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어머, 표면 온도를 줬고 뭐도 줬어요? 반지름.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를 비교시킬 수 있죠? 그치? 광도를 비교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표면 온도에 얼마? 4제곱. 광도, 반지름의 제곱 곱하면은 이게 광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A의 복사 세기를 나타내는 건 뭐다? A는 기억이죠. 맞죠? 자, 다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지금 무슨 글자가 있어요?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지. 그럼 저 보라색 형광펜 친 거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결국엔? 시그마 T의 4제곱. 그죠? 한마디로 표면 온도를 비교해달라고 하는 건데, 기억은 A, 니은은 B로, 표면 온도 더 높은 애는 누구? A. 그러니까 A가 많은 거 정답. 자, 광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시 L은 R제곱 T 4제곱인데 B가 C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라는 걸 봐주시면 되잖아요. B는 C에 비해서 표면 온도 몇 배? 2분의 3배. 그러니까 T에다가 2분의 3에 4제곱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C래. 반지름은 오히려 3분의 2배죠. 3분의 2의 제곱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그죠? 샥샥샥샥 약분되면서.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3배가 아니라 2분의 3의 제곱배라서 땡. 답은 3번. 됐지? 그래서 14번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요 문제. 요거. 작년 수특 엘니뇨 라니냐 파트 7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영상 보시면서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4번인데 얘만 봐도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봐봐요. 지금 보고 있는 요 나자료 해석이 거의 똑같은 자료죠. 그치? 그냥 딱 풍속 주고 풍향 주고 그 다음에 이게 L이게 라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되게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흐름이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딱 여기다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지에다가 상승기류만 보세요.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만 찾으세요.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만 봐야 여러분이 안 헷갈립니다. 적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 이 녀석의 위치를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지금 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 누가 봐도 명확하지. 그치? 근데 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이 경도값에서 어디죠? 한 150도 웨스트라 했었잖아요. 쭈쭈쭈쭈쭈 60, 120, 180까지 돌기 전에 여기에 이제 150도 웨스트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상승기류의 위치가 상당히 동쪽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중앙부로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엘니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의 위치가 원래는 따뜻한 해류가 저쪽으로 쳐박으면은 상승기류가 서쪽 태평양에서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밀려 넘어와서 상승기류의 위치가 좀 동쪽으로 밀려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좀 더 알기 편한데요. L이랑 라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이 제가 방금 아까 뭐라 그랬죠? 뭐만 보라고?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 위치만. 그러면은 가 자료 보세요. 가장 명확한 상승기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강기류에 눈에 현혹되면 안 돼. 요 정도? 네, 요 정도? 얘가 좀 애매하다? 그럼 얘를 보면 돼요. 여기서 명확한 상승기류, 얘는 너무나 명확하지. 이 상승기류의 위치가 지금 서태평양의 일반 평상시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가 여기에 많아서 여기에 생겨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동쪽으로 밀려나왔으면 얘가 엘니뇨라는 거예요. 얘가 엘니뇨면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소고법에 의해서 얘가 라니냐인데, 라니냐는 그러면 서태평양 쪽에 더 치우쳐서 상승기류가 생겨야겠죠. 요게 지금 상승기류가 더 서쪽으로 밀려서 거의 호주 위쪽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라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 엘 이렇게 되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진동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문제
개념 설명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 개념을 몰라도 사실은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호주 동부 지역에 강수량 편차를 줬기 때문에. 봐봐요. 비 시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 쪽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적게 내린 거예요? 편차가 플러스니까 한마디로 호주 동부면 동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이에요? 서쪽.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린 시즌이에요. 어떤 세팅일 때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을까? 그치. 라니냐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따뜻한 물을 여기다가 더 많이 박아주면 상승 기류가 많이 생겨서 구름 많이 생기고 비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라니냐, 자연스럽게 여기가 엘니뇨.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방진동 지수 같은 경우는 엘니뇨 때, 라니냐 때 플러스 값을 갖긴 합니다. 네. 어디서 설명했었냐면 또 안 해줬다고 이렇게 우기실까봐 여기 이쪽에 남방진동 지수 다 해드렸죠. 네, 남방진동 지수의 정의가 뭔지 그래서 한번 멈춰놓고 또 영상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죠. 찬찬히 따져보면 라니냐 때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고 엘니뇨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엄청 깜빡거리네. 자, 그래서 한번 갈게요. 나는 A 시기 거냐? 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엘니뇨.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A 시기에 해당하는 엘니뇨. 그죠? 그래서 맞고요. 적도 부근에서 이거 기압차, 기압분의 기압은 B 시기가 작냐라고 그러는데 B 시기는 뭐죠? 라니냐죠. 라니냐 때 동태평양에는 기압이 어떨까요?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적으니까 기압은 높고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많으니까 기압이 낮고 그러니까 동태평양 기압은 높고 서태평양 기압은 낮으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이 값은 작다, 정답. 그지? 동태평양의 해수면 차이랑 서태평양의 해수면 차이가 음의 값을 갖는데 자 봐봐요. 천천히 하시면 돼. 이 거대한 글자가 음을 가지려면 앞에 항이 커야 돼요? 뒤에 항이 커야 돼요? 빼주는 거니까 뒤에 항이 크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큰 세팅일 때 이게 음일 거잖아요. 그지? 그럼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높을 때가 언제야? 서태평양 바람이 무역풍이 많이 불어서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게 라니냐 때. 그죠? 그러면은 라니냐 때라면 서태평양은 높이가 올라가고 동태평양은 높이가 내려가고 그래서 작아진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음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라니냐인 시기를 찾는 건데 B는 무슨 시기죠? B는 라니냐가 맞네요. 그래서 라니냐냐 정답. 답은 5번. 됐지? 그래서 엘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35분까지죠?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15번 마지막 문제 이거 할게요. 자, 이거 약간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갔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요거 보이세요? 제가 찾아놨는데 주극소, 부극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극소, 부극소. 원래 보통 쌍성에서 있는 일인데 쌍성이 있으면은 별이 두 개가 지들끼리 도는 개예요. 그럼 걔네 둘이 광도나 표면도가 완벽하게 같기가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걔네들 쌍성이 식현상이 생길 때 무조건 더 밝은 놈과 덜 밝은 놈이 있죠. 그치? 완벽하게 같은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일정하지 않고 뭔가 감소한다라는 건 주기적으로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더 밝은 놈이 노란색이라고 해볼게요. 덜 밝은 놈이 빨간색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빨간색이 노란색을 가렸죠. 그러니까 더 밝은 놈이 가려졌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랬다가 좀 가다가 이번에는 덜 밝은 놈인 빨간색이 더 밝은 놈 앞 뒤쪽으로 가가지고 빨간색이 안 보이면은 그 빨간색만큼 살짝 안 보여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빨간 놈이 덜 밝은 놈이 노란 놈, 더 밝은 놈을 가리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여기를 주극소라고 하고 덜 떨어지는 데를 부극소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옛날 교육과정 G2에 나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살짝 등장을 해서 여기는 쌍성계는 아니지만 외계 행성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 행성 또한 별빛을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밝은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빛을 살짝 주잖아요. 그것까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시선 속도 그래프 보자마자 여러분은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디죠? 위에서 아래로 꼬라박을 때 기준축 만나는데. 그러니까
꼬라박을 때 만나고 꼬라박을 때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 거예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요때 혹은 요때 라는 겁니다. 그지?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4일에 해당하는 게 어디일까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기서 찾아주시면 어디예요? 여기지. 그렇죠. 왜냐면은 별이 밝을까 행성이 밝을까? 당연히 별이 밝아요. 그러니까 많이 퍽 떨어진데 여기가 별이 지금 식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별 식현상. 그 다음에 조금 살짝 떨어진 게 뭐가 가려진 걸까? 별 뒤로 행성이 살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성식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매칭을 해주시면은 아까 나락 갈 때 만난, 나락 갈 때 기준축에 만난 4일, 이 4일일 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때일 텐데 요게 지금 T2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 행성이 별 뒤로 가려지는 그때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12일자 색깔을 맞춰드리면 이 12일자가 바로 행성이 가려지는 T4식일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반대로 2분의 1 주기씩 샥샥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 사실 끝났습니다. A 시기는 T3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T2가 노란색 여기, 파란색이 T4. 그럼 그 둘의 중간, 즉 8일은 T3겠죠? 그래서 8일이 T3라는 거, A 시기가 T3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 시기인 8일이 T3. B 시기의 식현상? B 시기의 식현상 맞아요? 아니죠. 식현상은 어디 일어나요? 나락 갈 때 여기, 그렇죠? 4일 혹은 20일 이때 생깁니다. B 시기는 안 생긴다. 마지막,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길이가 모두 증가할까요?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일단은 별을 가릴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행성이 받던 사이즈, 행성이 이 중심별로부터 받는 별의 밝기도 사실 밝았을 테니까 걔가 싹 뒤로 숨었을 때 걔가 떨어지는 그 갭도 커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얘가 15번이 조금 특이한 문제였죠. 16번. 자,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해령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해령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해령의 키워드. 그치! 나이빵살. 첫 번째 키워드는 연령이 0살이다. 두 번째는 대칭이다. 그렇죠? 대칭, 근데 완벽한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어진 자료에 따라.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에 이거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데이터가 어디 이게? 연령이죠. 왜냐면 연령이 0살인 이 지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딱 해령이 위치한 거고. 사실 이거 지워놔도 그래서 알 수 있죠. 왜냐면은 그치, 현재 태어나고 있는 검은색이 바로 정자극기 자료일 테니까. 그래서 검은색 정자극기, 하얀색 역자극기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되게 그래프가 어렵게 생겼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 세 판의 확장 속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죠? 그럼 거리가 뭐야?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잘라. 아무데나 쓱 잘라. 이렇게 세 자료가 다 있는데 같은 거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예를 들면 20km 정도 가는데 A는 요만큼밖에 안 걸려. B는 조금 더 걸려. C는 좀 많이 걸려. 그 말은 동일한 거리를 잘랐을 때 분자는 똑같은 거죠. 시간은 A, B, C 순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된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됐지? 그럼 이론 끝났죠. 평균 확장 속도는 A 쪽이 제일 빠르고, 동일한 거리에서 퇴저 퇴적물의 두께. 자, 퇴저 퇴적물의 두께는 뭐에 비례합니까? 심플하게. 그죠? 그 지각의 나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퇴저 퇴적물 쌓이는 속도 일정하다. 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 많은 놈 찾아주세요잖아요.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거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노란색 동일한 거리로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요? C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 B랑 그 다음 A. 그러니까 B 주변이 당연히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쌓일 수 있어서 두껍겠지.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역자극기 P의 고지자기가 분포하는 구간의 폭은 C 주변이 좁냐라고 했는데, 자, 고지자기 줄무늬의 폭은 언제 커져요? 같은 식이 있을 때, 만약에 판의 확장 속도가 느리면 해령으로부터
정사각기가 조금밖에 못 가고 역자각기도 조금밖에 못 가고 정사각기 조금밖에 못 가고 이렇게 가겠지. 근데 만약에 판의 속도가 좀 빠른 지역이 있으면 어땠을까? 확 뭐 이러겠지. 그래서 이 폭이 넓다라는 거는 확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확장 속도가 빠르면 폭이 넓겠죠. 그래서 폭 같은 경우 C가 좁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C의 확장 속도가 느리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서 C의 확장 속도가 제일 느리죠. 그러니까 폭은 C 주변이 제일 좁습니다. 답은 5번. 됐지? 17번. 이 17번이 사람을 좀 약간 열받게 만들죠. 이 열받게 만들어서 네.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더러워요. 열받아요. 미래의 어떤 식이 t를 줬는데 20률도 받고 경사각도 받고 이것도 받고 다 받고 그래서 근일점일 때 t시기에는 북반구 겨울이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t시기는 지금 요 점선이에요. 저 맨 처음에 이거 왜 안 풀렸는 줄 알아요? 저 t시기를 이거 안에 걸로 보고 풀었어. 반대로 푼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뒤지게 안 나오네 이랬는데 제가 반대로 보고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13,000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고 경사각도 줄어줘야 되고 얘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좀 하면 될 거고 13,000년이라는 숫자 어디서 익숙하죠? 그쵸? 우리가 세차운동 주기가 26,000년인데 그거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치? 그 말은 자전축 예를 들면 이렇게 썼으면 13,000년 후에는 반대로 갔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문제 조건에 세차운동도 고려를 하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진짜 개 열받네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8번 먼저 풀고 19번, 20번까지 푼 다음에 넘어오시면 되는데 17번 일단은 t시기가 그러니까 20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찌그러진 궤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약간 좀 동그란 궤도를 하나 그려주셔야죠. 20률이 좀 작은 두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죠. 빨간색이 t예요. 요게 t 궤도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t 플러스 그냥 13,000 쓰기 귀찮으니까 t 플러스만 쓸게요. t 플러스 궤도가 이렇게 되죠.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t시기일 때는 근일점 북반구 겨울이래요. 태양을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줍시다. 그러면 근일점 여기죠. 북반구 겨울이니까 자전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빼야 되지. 이렇게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뒤로 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공전에서 여기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요 정도 각도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돌았겠지. 근데 아이고 지우면 안 되지. 이게 t궤도. 근데 t 플러스 13,000년 후에는 20률이 줄고 각도 줄여야 돼요. 그죠?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없죠? 20률 줄고 각 줄여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데 20률이 줄어서 궤도가 각은 또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세워야 되는 거죠. 세워. 얘보다도 좀 세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뭐 상황 분석을 해보죠 뭐. 이것 좀 별표 쳐놓읍시다. 겨울철 낮의 길이.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겨울철 낮의 길이. 겨울철 낮의 길이. 경사각. 그렇죠. 경사각이 어떻게 되면 겨울철 낮의 길이가 길어질까?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애가 이렇게 뭐 삼각함수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태양의 남중고도가 연간 여름철에 높게 뜨죠. 겨울철에 제일 낮게 뜨죠. 또 여름철에 제일 높게 뜨죠. 그러면서 일단 주기적인 운동을 할 거에 인정? 근데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y축에 놓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지투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에서 이 정도는 아시는 게 편합니다. 이 진동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거는 90도 빼기 위도인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거랬지. 이 폭이 얼마다? 폭이 자전축 경사각만큼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폭이 자전축 경사각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줄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줄이겠죠. 이렇게 좀 잔잔해지겠지. 그러면은 여름철에 태양이 뜨는 높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름철 태양의 낮의 길이는 주는 거지. 겨울철 태양의 높이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낮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지금보다 경사각이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사각이 커졌을 때 여름철은 태양이 더 어떻게 떠요? 높이 뜨지. 그러니까 경사각이 커졌을 때 낮의 길이는 여름철에 길어질 거고 겨울철에는 더 꼬라박죠. 그러니까 경사각이 커지면은 겨울철에 태양의 낮의 길이는 더 짧아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팅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는 경사각을 봐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각이 어떻게 됐죠 지금? 2로 가면서 t 플러스 13,000년 가면서 각이 줄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랬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각이 줄었다니까. 진폭이 줄는 거죠. 그지? 그러면 겨울철에 원래 요 정도 높이까지 떴던 애가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못 뜨는 거죠. 더 위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울철 낮의 길이는 길어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묻고 길다 정답. 아우 헷갈리게 합니다 사람. 두 번째 올라라라라라라라 엄청나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안 쓴 색깔이 뭐였을까? 파란색. 37도 S니까 남반구 자료를 보셔야 돼. 남반구 자료인데 미안 나 하나 안 했잖아. 방향 안 돌렸잖아. 방향도 돌려야 되죠. 방향도 돌려야 되지. 그죠? 방향도 돌리셔야 되고. 그래서 T 시기의 여름철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시키는 대로 T 시기엔 요 궤도를 돌아요. 근데 37도 S야. 거기서 여름이라면 여기죠. 그지?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요게 지금 A가 되는 거죠. 이게 A. 자는 또 B로 할게요. T 플러스 13,000년의 겨울철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T 플러스 13,000년이면 요 궤도를 도는데 겨울철이면은 마찬가지로 요쪽이죠. 요쪽에서 지구부터 태양까지 평균 거리는 요만큼이죠. B. 그러니까 A분의 B 했는데 뭐가 더 커요? 위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B가 더 크죠. 그러면은 분자가 더 크니까 이거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땡. 아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하죠. 겨울철에 같은 비율로 관측한 태양의 겉보기 크기는 T 시기가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A 지역은 남반구죠. 남반구. 남반구에서 겨울철을 찾아주시면 어디냐면 남반구 겨울이니까 남반구 겨울. 남반구 겨울이면 여기죠. 요 지점. 여기랑인데 T 시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까지 거리가 얼만큼이죠? 요만큼이죠. T 시기는. 그죠? T 플러스 시기 때는 요만큼이죠. 선생님 그림으로 봤을 때 애매한데요? 그러면 위치를 보셔야지. T 시기일 때는 지금 태양에 가까워요? 멀어요? 원일점이죠. 원일점. 근데 T 플러스 시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우리가 세팅으로 처음에 그림 그렸는데 저기 근일점으로 그린 겁니다. 놀랍게도 제 그림이 좀 많이 왜곡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믿으면 안 되고 세팅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T 시기는 원일점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겠죠? 네, 작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됐죠? 자 18번 고지자기 복각 문제 치고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복각이 플러스 45도 인 어느 지역? 그럼 이거 어디이게? 어느 지역이? 이것만 보고서 이 지역은 어디이게? 현재는 당연히 무슨 자극기예요? 정자극기. 근데 플러스네요. 북반구죠. 북반구 중위도 어딘가겠지. 그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복각각 그 분포인데요. 뭐 수평이 상태로 잘 쌓였고요. 얘는 이 A, B 쌓일 때도 북반구였어요. 이 뜻인 거죠. 오케이? A, B 둘 다 쌓일 때 북반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복각의 크기가 복각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이때 북반구에 있었는데 아래로 양수. 그럼 이때는 무슨 자극기? 정자극기. B 쌓일 때도 북반구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올라갔네. 왜 그럴까? 역자극기. 그죠? 그래서 B 쌓일 때는 역자극기. 가볼까요? 정자극기 A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래로 갔겠고. 습곡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자화됐느냐? 지금 얘네들 보시면은 이 층리면과 이루는 각이 거의 일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층리가 쌓인 다음에 그 층리 사이에서 자화되고 걔네가 휘었다고 봐야지. 만약에 습곡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가 자화됐으면은 그 기록을 얘를 이제 평행이동시킨 것처럼 다 똑같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층리면에 대해서 이루고 있는 각이 다 거의 같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사실은 층리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층리에 나란하게 드르륵 배열된 다음에 그 층리를 이제 이렇게 휜 거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습곡이 일어나고 나서 자화가 됐으면은 요 화살표를 평행이동시킨 각도의 화살표들이 주르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 자화
후 습곡. 땡. 이 지역은 비생성 이후에 북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나? 어떻게 풀까요? 그치. 아, 훌륭하구만. 태적 순서는 역전된 적 없다 했으니까 B, A죠. 그치? 근데 지금 복각의 크기를 보면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복각의 크기는 얘가 작았다가 여기 커졌어요. 근데 복각은 뭘 기록한다 그랬죠? 그렇지. 생성, 당시, 위도예요. 이게 복각의 크기랑 비례해. 그러면은 BA를 위도로 얘기하면 뭐가 더 고위도에 있다? 그치. A가 고위도에서 태어났고 B는 저위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위도만 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제일 저위도고 적도가 고위도면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하거나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북반구에 위치했댔으니까 무조건 여기만 고려하면 돼서 어떻게 된 거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A가 B로, 방위로 얘기하면 북상한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되죠? 자, 그리고 19번. 얘는 뭐 사실은 여기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서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과 태양의 5배. 뭐가 태양과 같은 별이고 태양의 5배짜리일까요? 나가 태양과 같은 별 1배. 그 다음에 가가 5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질량이 크면 여기 거의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질량이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죠. 여러분 뭘로 봤어요? 그냥 주결 단계에서 방구랑 화분도가 그치. 이게 더 낮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게 1배짜리고 얘는 훨씬 높으니까. 저는 이거 수평 수직 이렇게 봤는데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5배인 별은 가고요. 주기혈일 때 나는 대류핵 존재? 태양이랑 비슷한 사이즈면은 어떤 내부 구조를 갖죠? 핵복대죠. 여기서 핵은 무슨 핵일까? 복사층 바로 옆에 생겨요. 복사핵이에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 복사하는 핵입니다. 그리고 요 5배짜리는 당연히 대복, 큰 복숭아, 대류핵 복사층. 이 경계는 외워주면 좋긴 합니다. 약 얼마? EM선 정도. 태양 질량 2배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 질량보다 2배 크면은 보통 대복, 대류핵 복사층이고 그거보다 작으면은 핵복대 구조를 갖습니다. 나 같은 경우 대류핵 존재할 아직 질량이 못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일 때 중심핵에서 이 생성량은 가해별이 크냐? 가해별은 뭐죠? 5배짜리. 5배짜리는 CNO 어때요? 매우 많이 하죠. PP는 얘에 비하면 적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은 작겠죠. 답은 1번. 20번이 열받죠? 20번이 매우 열받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여러분이 지질 단면 나오면 순서 항상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순서 한번 맞춰볼까? C. 잠깐 색깔을 좀 잘 써야 돼요. C. 그 다음에 에헤이 습곡. C가 휘어있죠. 네, 그죠? 그리고 나도 보면서 해야 돼.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B. 아니 B래. P. 그쵸? 사실은 C, P 그 다음에 얘네까지 된 다음에 습곡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상관없습니다. P가 관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정합 있죠?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단층이 B가 지금 단층에 끊겨 있잖아요. B가 지금 단층에 끊겨 있잖아. 내려왔잖아요. B가 단층 때문에 흐르륵. B가 있어야 칼질을 하고 케이크를 움직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FF 프라임 단층인데 항상 단층 등장하면 무슨 단층인지 미리 적어놓는 게 편하죠. 자, 싹 잘라서 어디가 상반? 요 위쪽이 상반.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스르륵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 정단층. 그 다음에 그치.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매한데 이 이후에 Q가 언제 들어갔는지가 애매해요. 그죠?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단층보다 단층이 Q가 단층을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거는 이 이후에 Q인 건 알아. 근데 Q의 정확한 시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킵해놓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위에 부정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합 액션이 있고 화살표 좀 길게 그려야겠네. 부정합 그 다음에
부정합했고 A 맞죠? 그 다음에 나무가 보이니까 한 번 더 융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해줬죠. 이제 문제는 Q를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그거는 뭐 여러분 마음인데 걔를 명확하게 해주는 건 뭐죠? 여기에 이 그죠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얘가 25% 남은 Q는 몇 번 지나간 거죠? 2번. 12% 남은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3번이라서 12.5여야 되잖아요. 근데 걔보다도 좀 더 줄어야 되지. 그러니까 3번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쓴 정보를 우리가 조합을 해줄 텐데 안 쓴 정보가 뭐있냐면 A에서는 합해서 화석. 그러니까 A는 무슨 층인 거죠? 신생대 해성층. B에서는 뭐? 공룡화석. 그러니까 얘는 중생대 육성층. 그 다음에 C에서는 삼엽충. 얘는 고생대 해성층.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P와 색깔을 좀 맞출까? P와 Q,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절대 연령이 얘로도 유추가 되지만 상대 연령, 이 사이에 껴있는 걸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상황을 20번이니까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뭔가 나오진 않으니까. 저 화석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것 같냐면 이렇게 625 하죠. 625에서 0.5, 0.65 억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P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랑 뭐 사이에 껴있냐면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껴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P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 껴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고생대에 사실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색깔 좀 맞춰서 P. 왜냐면 최소한 중생대 좀 애매해. 근데 어쨌든 고생대보다는 나중에 중생대 전후로 해서 요 정도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긴 하죠. 중생대 육성층 이후에 정단층이 있고 그 다음 Q니까 Q는 한 요 이후죠. Q는 요 이후. 고생대 가입했대요?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P는 고생대에 가입했다. 그럼 여기 이게 전형적인 제가 말했지만 전형적인 상위권이 하는 실수. 제가 상위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글자를 안 읽습니다. 글자를 안 읽고 지 마음대로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이거 못 봤네요. 고생대에 가입했다. 그럼 명확해지죠. 요 사이에 낑기네요. 근데 이제 얘를 뭐랑 조합해야 되냐면 여기 아까 반감기 정보랑 종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P가 요 사이에 낑겨야 되는데 반감기를 몇 번 지나간 거죠? 3회보다 조금 더 지나간 거지. Q는요? 정확히 2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의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3회 지나간 녀석이 2.5에서 5.5가 들어가게 하려면 1회 지나가는 놈은 각각 나눠주면 대충 가자. 0.8에서 1.8? 1.8? 반감기가 대충 요 정도는 되겠죠. 얘도 나누기 3, 얘도 나누기 3 대충 하면 또 Q에서도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Q에선 2번 지난 녀석이 2.5를 넘으면 안 되니까 한 번 지나가는 놈이 최대 1.25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반감기의 바운더리는 최소한 0.8보다는 크면서 아무리 커도 1.25보다는 작아야 되죠. 0.8보다는 크면서 1.25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결론이죠.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PQ의 나이를 다시 완벽하게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정리를 해주면 Q 먼저 하자. Q가 명확하니까. Q는 이 반감기가 2번 지나가니까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은 나이가 아무리 적으면 Q는 1.6억 살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5억 살 사이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씩 해주면은 대충 2.4억 살에서 뭐 3.75억 살 보다 조금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처음에 했던 조건에 둘 다 들어맞으면서 검산한 거죠. 사실 괜찮네. 그러면 이제 어떤 데미 장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냐? 우리가 Q가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었죠. Q 같은 경우는 최소 나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1.6에서 2.5 사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쵸. A보다는 앞에 요 사이 어딘가 저 A를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A는 신생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Q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단측면의 경계로 B의 두께는 상반이 두껍냐? 이거 봤을 때 상반 어디예요? 여기 오른쪽인데 여기 두껍죠? 여기 얇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주시면 되고 정답. 반감기는 1억 3천 년보다 짧나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짧습니다. 암석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C, P, B, Q, A입니다. 그래서 C, P, B, A, Q가 아닙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네.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